안녕하세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남편과 저는 큰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고 어디에서도 배운 곳이 없었습니다. 청소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모텔이나 빈집을 청소하던 우리 두 사람은 우연히 한 할머니가 오래된 집을 작업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홀로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젊은 사람이 혼자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는 이야기에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진국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 당시 청소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저희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에서 내쫓기듯 나오게 된 저는 타향살이에서 늘 불안함, 외로움, 그리고 지독한 향수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저를 매우 우울하게 만들었죠. 제 동갑인 여성들은 화장 또한 하고 애인을 사귀기도 하며 친구들과 웃으면서 길을 걷곤 했는데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락스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 찬 머리카락을 어여쁜 문채로 쓰고 나면서 내 삶이 참 처량하다 싶었어요. 매일 축 처진 어깨를 쥐고 작고 소박한 쪽방촌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눕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며 삶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긍지의 생각도 들었죠. 매일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매일 겨우겨우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삶을 바꿔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화장이나 머리를 손질하지 않아도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지만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삶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미래가 밝게 비춰질 것이라는 희망은 우리를 밝게 만들어준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답하고 막막하더라도 그와 함께한다면 마치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힘을 얻고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지요. 그 사람은 자기도 가진 것이 없고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지만 하더군요. 그리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혼자서 고난을 견디는 것은 의지력으로 해 나갈 수 있지만 굳이 그 힘든 과정을 제가 함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가난만으로도 매우 어려운데 남의 부모님의 병과 병원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솔직하게 언급해주는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손에 물 그리 하나 묻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혼 후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어주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이쪽이 더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은 후에야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거동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가고 싶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같은 곳에서 쭉 살면서 여기저기 다녀보지 못해서 해군에 들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해군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근처에 살던 형이 군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자신도 그런 폼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한참 돈을 모아서 10대 후반쯤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기 때문에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뭐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뭔지도 모르겠고 원래도 머리가 비상하나 지능이 뛰어난 편도 아니다. 보니까 과목 하나하나가 다 어렵더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시험 날짜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쓰러졌어. 시험날 아침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고 결국 시험장에는 가지도 못했지. 그때부터 다시 검사하고 병원 다니고 공부 같은 것 다시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여기저기 일을 찾아다녔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당장 시험을 봤어도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나 그때 붙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때 어머니가 쓰러지면 진짜 아쉬웠을 것 같거든. 어쩌면 내가 공부 쪽으로는 운명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걸 수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도 만학도로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 분들도 있다는데 나중에 열심히 돈을 벌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느긋하게 다시 시작해도 되지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셨어요. 어떤 고난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은 순리에 따라 뜻이 있는 것겠죠. 이것이 운명일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셨어요. 그런 남편을 만난 후에 뾰족했던 제 마음도 둥글둥글해졌고 우울했던 저도 어느새 뒤를 돌아보는 대신 밝은 미래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결혼 후 1년이 지날 때쯤 결혼 동안 병을 앓던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어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도 평생을 집만 되다가 가는구나. 미안하다.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 고생만 시키다 가서 내가 저기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붙잡고 얘기해보면 너무나 착한 우리 아들의 며느리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행복하게만 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가, 이런 집안에서도 우리 아들 하나만을 보내주어 시집오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그나마 너희들에게 고생을 덜 시키는 건데 너무 늦게 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족 하나 없는 저한테 어머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면 항상 감사드려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행복을 부탁하였겠죠. 저희는 그 후 해에 매우 사랑스러운 첫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온 아기 천사로 그 의미가 특별하기도 했죠. 아이를 임신하면서 같이 일을 못해서 수입이 줄었지만 남편은 자신이 더 열심히 하면 된다며 항상 웃으며 출근했어요. 항상 가족을 많이 꾸리자 이야기했던 저희 부부였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었고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몇 년 후 또다시 둘째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셋째가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는 총 3남자아이가 있답니다. 새로 나온 아이가 앉아서 꾸물거리는 모습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엄마나 아빠한테 품에 안길 때마다 온종일 밖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도 전부사로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로 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했어요. 가난한 형편에서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어쩌다가 주는 장난감 하나에도 날아갈 듯이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특히 첫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모습이었어요. 매우 똘똘하면서 숫자와 함께 빨리 깨우고자 한글을 빠르게 털고 아이가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는지 혼자서 영어 알파벳까지 쓰기도 했어요.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해서 재능을 잘 살려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부는 배운 곳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주지 못했어요. 돈이 있었다면 학원에 보내거나 이것저것 가르쳐 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게 아쉽습니다. 하이에 누구를 닮았는지 첫째만큼 둘째도 참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 계산을 그렇게 잘했는데 학교에 가서도 항상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고 경시대회에 나가서 만점을 받고 상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크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신 아이들은 잘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중학생이 된 첫째는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과외를 하고 싶다고 했더라고요. 둘째도 이런저런 책이나 문제집을 사달라고 요청하며
공부할 때 필요하다며 컴퓨터도 새로 바꿔 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그것들을 제공해 주느라 하루도 마음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어요. 세 식구의 식비와 생활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는데 학원과 문제집, 과외, 컴퓨터 등의 돈을 들이는 것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것들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과 나는 수세미처럼 손이 다 갈라지고 세제로 인해 손바닥이 다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힘들었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지원해야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업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밤이나 새벽이라도 출근할 수 있다고 노력했고, 누군가 고독사를 하거나 불행한 일이 일어난 집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힘들게 다녔습니다. 쉬는 날은 더욱 힘든 일이었고,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죠?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내 몸이 부서져도 뼈가 꺾여도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내 자녀가 더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니까요. 집안 형편이 부모가 자녀 앞길을 가로막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후회나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때문에 꿈을 포기한 경험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는 아낌없이 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공부에 큰 두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보통적인 딱 중간 위치가 아니라 날렵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약간의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언제나 너는 누구 동생이지? 너희 형들이 공부를 참 잘했는데 너도 그러니? 라는 말을 먼저 듣게 되었고, 이것으로 자신이 아직 무엇인가를 해보기 전에 사람들의 선입견을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도 역시 아주 훌륭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고운 마음을 지닌 착한 아이로 자랐을까 엄청 놀랍습니다. 셋째는 언제나 착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학교에서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힘이 센 아이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늘 신경을 썼습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연로한 분들에게는 늘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고 밖에서 힘들게 일한 후 퇴근하면 새벽에 일어나 와서 우리 어깨, 팔, 다리를 마사지해주던 아이였어요. 첫째가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둘째도 대학에 가겠다고 말했는데 둘 다 정말이지 영특한 아이들이라 대학에 보내는 것을 심사숙고했어요. 하지만 두 명을 같이 대학에 보내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되었어요. 특히 첫째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었지만 둘째는 자취를 택해야 했어요. 둘 다 서울에 같은 대학에 다니게 하기 위해 함께 방을 구해주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 몇 번 장학금을 받더라도 지출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교재비, 그리고 용돈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가게 운영은 쉽지 않았고, 또한 형제자매 때문에 돈의 걱정도 컸습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막내는 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잘하지 못하고 운동 실력은 뛰어나서 학교 야구팀에서 곧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저런 돈들이 일어나자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장비도 사고 합숙 훈련에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스스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앞으로 번 돈이 많다는 이야기에 나름대로 알아본 대학들이 금액대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자신은 장학금을 받아서 진학할 실력도 없는 것 같다며 수험생 때 다른 진로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도 맨날 돈을 벌어서 형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수능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 면담을 할 때 알려주셨습니다. 아이와 상담해봤는데 돈 때문에 운동을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라도 다른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막내의 담임 선생님은 무척 좋은 분이어서 늦게라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전에 운동도 했었고 아이가 워낙 덩치도 좋고 체력도 뛰어나니까 경호학과를 진학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문대학 중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을 수 있을 거라면서요. 아들이 운동을 아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엄마도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경기에 나가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든 희망을 잃지 말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프로까지 못 가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훈련하고 애쓰는데도 나중에 유명한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좋다는 말이 온다 엄마. 나는 이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거기에 엄마를 닮아서 예쁘고 아빠를 닮아서 잘생긴데 경원한다고 정장을 입으면 완전히 영어 선생님 같을 것 같아. 아빠도 예전에 빗속에서 꼬마를 구한 적이 있잖아.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지켜주는 것이 타고난 것인가 싶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건 자기가 가장 속상해할 일인데 부모가 속상해할까봐 밝게 얘기하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할지. 수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쪼들리는 살림에 다행이다 싶었어요. 맞아.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은 영웅 스타일이다 싶더니 아빠 닮아서 그랬구나. 아빠, 그때 그 아이를 구했던 이야기 또 해줘. 작년 여름이었어요. 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신문 가판을 떼고 뭐고 떠내려가는 건 기본이었는데 이웃집게도 떠내려가서 그 집 아저씨가 뛰어가는 게 다 뭐야? 거의 헤엄쳐서 데려왔어요. 그렇게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 싶었는데 그날 우리 엄마랑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빠가 집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갑자기 헷갈려. 너희 엄마는 당신을 꽁꽁한 성격이니 당연히 갔을 거라고 하는데 어차피 비도 이렇게 많이 오니까요. 창문도 잘 밀지 확인하려고 두 번째로 다녀올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청소한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고 비 오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그렇게 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아이가 운다는 소리가 들려서 비가 많이 와서 빗소리를 잘못 들었나 했거나 고양이 우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다시 귀 기울여 들어봤을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쌓인 소리를 들었다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치만 이번에는 분명히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서 이건 분명히 아이가 우는 소리다 싶어서 주변을 두리러봤는데 그 집 옆에 원래 존재했던 콘크리트로 된 통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것이 있더라도 가까이 다가가면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보니까 한 6살쯤 된 듯한 아이가 그 통로 안에서 물살이 세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벽에 튀어나온 철 같은 것을 겨우 잡고 그 안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가뜩이나 비도 많이 오는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물살이 세서 아이가 곧 휩쓸려갔다는 것처럼 휘청이고 있었다. 혹시나 그 사이 떠내려 갈까봐 다른데 도움을 구하러 가선 주변에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허리를 숙이고 통로 안으로 들어가니 물살이 더 거세져서 어르신이 나도 제대로 걷기가 어려웠다. 겨우겨우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있었던지 입술이 퍼렇게 질려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바다에서 놀 때 차에 있던 수건과 천으로 아이를 덮어주고 급히 병원에 갔다. 거기에 닿자 그 근처에 통나무집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 집 부부가 별장으로 살며 아이와 함께 왔다가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사라졌다고 했다. 폭우가 오는 가운데 그 아이가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까 봐 걱정하며 사방을 찾아다녔다. 엄마는 많이 울어서 목이 쉬어 안아주고 그때 나는 발견해서 정말 다행했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늦은 시간에 와서 몸이 물해졌고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 막내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우려했다. 그러다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에 기겁했음에도 그때의 모습은 아주 대단한 영혼 같았어요. 막내도 그런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너무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주었죠. 허허, 이 녀석, 옷이 다 젖는다 하면서도 뿌듯해하는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신이 나서 전화로 첫째와 둘째에게도 이야기하려 했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듯 마는 듯 하더니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기대했던 반응과 달라서 섭섭하고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씁쓸하게 웃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 보상은 필요 없다는 남편에게 그 집 부모님이 지금 있는 게 이게 전부라며 지갑에서 몇만 원을 꺼내 주었다고 해요. 시간 되실 때 꼭 연락 달라고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다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욕심이 없는 성격이라서 그날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갔어요. 대신 그 후에 막내가 자신을 대단하다며 높게 평가하는 눈빛을 종종 보면서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첫째와 둘째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첫째는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발탁되어 떠났고, 둘째는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구를 참을 수 없었죠. 그나마 연구실에서 적지만 월급이 나온다고 해서 다행이었어요. 막내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전문대이지만 실습이 많아 수업이 오히려 재밌다며 열정을 다졌어요. 해외에서의 인턴 경험을 마친 첫째는 그 곳에서의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실망스러웠던 마음이 사실이었어.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어. 우리 아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축복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얼굴을 못 보아도 어때 우리는 감히 가보지 못한 해외에서 혼자 자리를 잡고 취직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자랑스러워하게 해.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야. 당신이 말하길 우리 아들이 장소 근처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축하할 이유야. 네, 결국 자식은 언젠가 자기 길을 갈 준비를 해야 할 테니 내 아이가 떠나는 걸 아쉽게 여긴 것이다. 어리석었다. 둘째는 박사 학위를 마친 후 취직했어요. 일자무식인 나도 그 기관의 이름을 들으면 익숙했죠. 그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는데 둘째도 몇 년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사실 남편과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우리가 오랫동안 돈벌이를 하여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은 우리를 부모로서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대학 졸업식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오지 말라고 못 박는 것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아들들은 30대가 되면서 조금씩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동안 우리에게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얼굴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하길래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잔뜩 차리면서 반겼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하기도 했죠. 심지어 첫째가 데려온 여자는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눈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둘러보더니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보면서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깨작거리지 말고 엿 먹었어요. 아가,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이거 혹시 고기는 한우 어떤 등급이에요? 제가 집에서는 암소 한우만 주로 먹어서. 야채는 혹시 어디서 사신 거예요? 유기농 맞아요? 원산지는 따져보셨어요? 이거 계란국 맞죠? 계란은 무항생제 제품이에요. 고기는 여기 앞에 정육점에서 아저씨가 가장 좋은 거를 주시고 야채는 됐어.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몰라. 입맛에 안 맞지만 먹지 마세요. 어차피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놨어. 저희가 식사하러 왔던 건 아니에요.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 음식이나 못 먹거든요. 너무 믿지 마세요. 아무 음식, 지금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영철이가 먼저 다녀간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뭐 해준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두 분은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 비용을 많이 지불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그래서 그 사람 집안에도 예단이나 예물은 생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이해해 주셨고 대신에 우리 집을 구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실 수 있나 해서요. 어차피 미국과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래도 한국에 집이 있으면 더 편하니까요. 지난주에 찾아온 둘째 녀석은 예물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꺼내더니 첫째는 집을 말하더군요.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주고 힘들게 키웠는데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오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차마 그 자리에서 티를 내지 못해서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요. 알아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날 밤속 이상한 소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막내 녀석이 들은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소란스러워 일어났더니 막내 녀석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회사 쉬는 날이야. 우리 지금 놀러 가자. 어디서 배웠는지 전날 남은 반찬들로 야무지게 김밥을 싸서는 통에 담고 있었어요. 자기가 다 준비했다면서 자기랑 옷 색깔까지 맞춰 입도록 하고는 가까운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언제 준비했는지 돗자리까지 들고는 아는 친구가 빌려줬다면서 차까지 준비해뒀더라고요. 가기 싫다고 했지만 오랜만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니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막내는 쟤를 한 공원에 데리고 가서 꽃 옆에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도시락도 주면서 하루 종일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 고마워요. 엄마는 내게 해준 것도 없는데, 아이고 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나 봐.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게 나오게 해준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나 같은 아들만 나왔으면 성형수술로 망할 뻔했어. 게다가 내가 많이 먹는 것도 있었어.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야말로 겨우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직장 다니느라 우리 엄마랑 아빠 여행을 한 번 못 보내주고 호강을 한 번 못 시켜주고 미안한데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효도할 테니까. 제일 해준 게 적은 막내가 우리에게 제일 극진하게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뿐 아무것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게 무슨 좋은지 미안한 정도였죠. 아무리 얄미워도 결혼에 돈을 보태지 않을 수는 없으니 겨우 돈을 마련해서 첫째와 둘째에게 보냈어요. 그들은 모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들도 집안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은 결혼 후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안 오고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해도 무시당했어요.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며느리로서 둘 중 무엇이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자식이 막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막내조차도. 저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뒤 결혼했어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 나들이를 갈 때 빌려왔던 차는 그 아가씨의 것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무슨 행사 때문에 경호를 나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 난 갑자기 입은 정장의 어깨 부분이 찢어졌어요. 재킷을 벗고 있는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났던 가수의 스타일리스트로 행사장에 온 그 아가씨가 나를 보고 옷을 고쳐 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 인연이 된 우리는 몇 년 동안 조용히 연애를 했어요. 그 아가씨는 출신이 보육교사였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스타일리스트로의 꿈을 키우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도 없어 결혼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막내도 그동안 자기 주변의 친구들의 결혼식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르는 동안 사람이 없다면서 차라리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막내를 위해 몰래 모아둔 돈을 내밀면서 이걸로 좋은 집을 사라고 했는데 그 녀석은 결혼해도 엄마 아빠랑 살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죠. 며느리도 자기가 혼자 사는 게 오래되어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살림도 아직 배울 게 많다면서 집에 들어와 살면서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래도 태어나서 한 번씩은 드레스를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우겨서 아주 작게 셀프 웨딩과 같은 것을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저희가 비행기 한 번도 못 탔다면서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가면서 표를 예약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내와 몰래 이벤트로 인터넷으로 하얀색 드레스를 하나 샀어요. 막내의 덕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무서웠지만 재미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왜 이렇게 푸르던지 정말 신기했어요. 바다는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이 제주도를 그렇게 좋다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나는 막내 덕분에 행운을 누린다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얀색 드레스를 며느리에게 선물해 주었는데 예쁜 바다에서도 사진을 찍고 넓은 꽃밭에서도 사진을 찍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자신이 평생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드레스를 입고 찍자고 했어요. 우리 막내의 짝이라 그런지 며느리도 매우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부모님이 생길 것 같아서 좋다며 저희를 극진히 아끼어주고 항상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챙겨주었어요. 명절 선물이 나와도 쪼르르 집으로 들고 오고 이러다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꼭 우리 목에까지 사서 집으로 오곤 했어요. 두 사람 다 버리는 게 빠듯했지만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우리 용돈까지 매번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 한 펜션에서 청소 요청이 들어왔는데 숲속에 있는 곳이라 인센티브를 더 준다길래 남편과 나는 기쁨에 달려갔어요. 새로 개장을 앞둔 곳이라 손님도 없었고 남편과 나는 각자 층을 담당하고 작업을 하기로 했고 새 건물이라 건설 흔적을 제외하고 크게 청소할 부분이 없었어요. 이 정도의 작업에 대한 보수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오늘은 정말 횡스키고 싶어서요.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위층에서 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가 이상하다 싶어서 곧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남편을 불렀지만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되어 방 하나하나를 찾아보았는데 그중 한 방에서 청소 도구와 함께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여보, 여보, 깨어나봐. 여보하며 달려가서 남편을 흔들고 뺨을 두드렸지만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제가 힘들게 남편을 1층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병원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라고 나왔어요. 급한 마음에 며느리에게도 전화하려고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마침내 남편을 차에 태우고 운전해서 시내로 뛰어갔어요. 시내까지 차로 시간이 꽤 걸리는데도 끝내 몇 번이나 남편을 부르지만 남편은 전혀 의식이 없었어요. 상황이 그리 어려웠는데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입구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의료진들이 달려와 나왔어요. 남편은 침대에 실려갔고 상황은 급박해졌어요. 무엇이 이렇게 급박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었고 눈물만 계속 나왔어요.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남편이 사망했다고 말했어요. 심근경색이었다고 하고 이미 숨이 멈춰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그때 마침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신이 없어서 일단 받았어요. 상황을 설명하려 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전화를 받으며 울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며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러 막내에게 가겠다고 하더니 30분 뒤에 도착했어요. 급하게 차를 몰고 오다가 상황을 보니 나를 안아주며 함께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 급한 일이 생겨 일을 중단하고 녀석은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뛰어왔다. 우리 셋은 서로를 껴안으며 그 자리에서 울면서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웠다. 알겠어 라고 대답하자 3일 중 하루만 빈소에 가기로 했다. 자식을 이렇게 키웠던가 하며 피눈물을 훔치게 되었다. 막내와 며느리와 함께 장례를 마무리한 후 집에 돌아와서 이틀은 울기만 했다. 며느리는 뭔가 드시는 게 좋겠어요 하며 죽을 끓여서 입에 넣어 주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 움직일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게 덜 우울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짐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태울 물건들이랑 복원할 것들을 나눠서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바지 중 하나에서 웬 명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다닐 사람이 아닌데 뭔가 싶어서 들어보니 처음 보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무슨 명함일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혹시 뭔가를 약속했거나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남 씨의 와이프입니다. 남편 옷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와서요. 연락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이유로 연락을 드리는지는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남편이 얼마 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봐 전화드렸어요. 저는 오수남 씨네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만나서 상세히 대화해도 될까요? 다음 날 우리 집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상대방은 제 나이와 비슷한 한 분이었는데 자리에 앉으시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셨고 남편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거게 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떠났는지 물어봤습니까? 저는 얼마 전 갑자기 일어난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둘째, 아들이 유명한 건강회사의 연구원이었는데 자기 아빠인 나는 그동안 몸이 어딘가 아픈 게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바로 옆에 있는 나조차도 몰랐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겠죠. 평생 자식들 건강을 챙기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치 남의 장식처럼 왔다 가는 아들 녀석들 뒷바라지를 하려고만 하다가 떠나고 싶었던 세상을 구경도 못하고 떠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이를 포구해서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어서 명함을 드렸어요. 우리도 급하게 병원으로 갔었는데요. 거라 뭘 챙겨간 게 없어서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서 명함을 드리고 계속 연락을 기다렸는데 결국 은혜도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군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님이요. 남편이 그날 일을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처음부터 보답 같은 것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서 연락을 안 했을 거예요. 남편은 그저 그날 한 아이를 구한 것만으로 그리고 막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영웅처럼 우러러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시간이 꽤 오래 흐르긴 했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제가 뭔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막내 아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막내가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저희를 더 챙기느라 원하는 것 한 번 못하고 사와왔어요. 이번에도 일하던 중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 듣고 뛰어나왔다가 회사에서 잘려서 지금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든요. 혹시 소개해줄 만한 곳이 있으면 우리 아들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은 제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더니 좋은 곳이 있다며 내일 아들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막내와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글쎄, 그때 구해줬던 아이 아버지가 엄청 유명한 회사의 대표도 그나 깜짝 놀랐지 뭐니 자기가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막내라도 도와줄 수 없느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마침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서 내일 같이 보기로 약속했다. 너무 잘 됐어. 우리 막내가 엄마와 아빠 때문에 회사에서 잘려서 너무 미안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엄마도 참 그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떤 상황이든 가봐야 하는 게 맞죠. 좋은 회사라면 저도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아이도 태어나고 생활비가 걱정이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내도 며느리도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기뻐했어요.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사실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많이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어서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갔어요. 그분께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까지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가보니 대표님과 그 아내, 그리고 남편이 구해줬던 아이도 함께 자리에 있었어요. 부인도 문이 열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남편 덕분에 자기 아이가 살 수 있었다며 늦었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저씨에게 직접 뵙고 감사하다고 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감사하다고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아저씨에게도 너무 감사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제는 청소년이 된 듯한 아이도 일어나서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어요. 온 가족이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하도 공손하게 감사를 했으니 저희도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더니 직접적으로 인사를 받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아주 아쉬웠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식사했는데 처음 보는 음식들도 있고 하나같이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 대표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에 이전에 경우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시더군요. 마침 저가 개인적으로 운전도 해주고 같이 다니며 수영을 시켜줄 분이 필요해서 찾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최대한 좋은 계약 조건으로 작성했던데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요? 편하게 말해주세요. 계약서를 받아 읽은 후에 우리는 별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연봉이라는 게 이렇게 큰 금액을 제가 돌아다니게 될 일이 많아서 온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검문 앞에서 계시는 게 아니라 제 개인 경호를 해주시는 거라면서 너무도 받아주어야 할 것 같죠. 그래도 아버지께서 2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우리 아이를 구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정말 어려운 시련을 겪고 얻은 아이거든요. 만일 그때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게다가 우리 막내 아들은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만약 저와 같이 용감한 분을 닮았다면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장이 필요해. 연봉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막내는 하루아침에 2억 원짜리 연봉을 받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비 지원부터 대학 졸업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명 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며느리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째와 둘째, 자식에게 전화가 오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내는 새로운 직장에서 매우 잘 적응하고 대표님은 오히려 운전도 매우 능숙히 하십니다. 일하는 센스도 좋은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해요.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손주를 위해 매우 비싼 아기 침대와 유모차까지 집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남편이 한 일인데 그런데 괜히 남을 부러워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네요. 어쩌면 갑작스럽게 하늘로 간 남편이 착한 막내와 저를 위해 보내신 선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